오늘 한국명작의 산책은 봉구와 순영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후회 이광수의 재생입니다. 사람들은 잠깐 무대에서 눈을 돌려 순영을 바라보고는 픽픽 웃기도 하고 수군수군하기도 하였다. 저게 김순영이다 하는 속삼임이 학생들 중에서 들린다. 과연 순영은 이날 밤에는 더욱 어여뻤다. 호리호리한 키와 날씬한 몸맵시, 얌전하게 틀은 윤이 흐르는 머리 모양이 오늘따라 순영은 더욱 어여쁘다. 바탕도 어여쁜 얼굴이지만 학교 안에서 소문이 나도록 순영은 화장에 힘을 쓰고 또 화장하는 솜씨가 있으며 옷감 고르는 것이라든지 옷고름 매는 것까지 모두 남보다는 모양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지금가 20이라는 한참 필대로다 핑꽃이다. 진실로 서울 장안의 젊은 사람 치고 김순영의 이름을 모를 사람은 없다. 순영은 호리호리한 키와 날씬한 몸매로 여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한 미인인데 신봉구와 김순영은 학생 신분으로 3.1 운동을 준비하다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경찰에게 쫓길 때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연고지가 없었던 순영을 봉구가 챙기면서 함께 이곳 저곳으로 몸을 피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모든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임무를 다 마치고 혹은 으슥한 뒷방이나 행랑방 구석에서 혹은 그 추운 방 구석에서 세시한 이불을 덮고 잘 때 봉구가 여러가지 생각으로 잠이 잃지 못할 때의 순영의 손이 그 셋째 오빠를 지나와서 이불로 자기의 몸을 가리워줄 때에, 더구나 그의 손이 자기를 더듬는 서슬에 혹은 그의 뺨에 혹은 그의 등에 스칠 때에 얼마나 봉구는 행복되고 감사하였을까. 그때 만일 순영이가 미스터 죽읍시오 한마디만 하였다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기쁘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봉구와 순영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는데 순영은 2달 만에 풀려난 뒤에 현실에 순응하는 여성으로 변해갑니다. 봉구는 2년 반 동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에 앞서 순영에게 자신의 출소를 알리는 편지를 보내지만 순영은 여러 부부들과 어울리며 허영심과 사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만 밝히는 오빠의 소개로 만난 부자 백윤희와 동네 온천에 같이 갔다가 겁탈을 당하지만 윤희의 부유함에 혹해서 그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순영은 봉구의 편지를 받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데 순영은 추록한 봉구와 함께 서광사로 여행을 가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게 됩니다. 봉구는 사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 찬 눈으로 순영의 평화롭게 잠든 얼굴을 언제까지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였다. 어쩌면 이것이 내 것이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내 것이 되어 내가 아내라고 부를 사람이 되어? 진실로 봉구는 무슨 꿈을 꾸는 거나 싶었다. 도저히 이것이 자기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를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얼마 후 순영은 현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윤희의 첩이 되게 되는데 봉구의 아들인 모세를 낳지만 윤희에게 그의 아들이라고 속입니다. 한편 봉구는 순영에 대한 복수심으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해 인천의 미두 중매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미두란 김이라고도 하는데 현물 없이 미곡을 사고 파는 일로 현재의 선물 거래인데 미곡의 시세를 이용해 약속만으로 거래하는 일종의 투기였습니다. 봉구는 김영진이란 가명으로 김현호가 경영하는 미두 중매점에 취직을 하고 독일이 프랑스에 배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여파가 일본까지 올 것을 예상해 쌀을 팔라고 합니다. 봉구의 예측은 적중하여 김현호는 큰 이익을 얻고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되며 주인집 딸 경주가 그에게 애정을 주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봉구는 용의자로 체포되는데 순영은 법정에 자진 출두하여 봉구가 무죄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영은 세간의 이목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을 하고 결국 봉구는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봉구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반성하고 종교적으로 각성한 후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데 살인 사건의 진범이 체포되어 봉구는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석방된 봉구는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농촌운동에 전념을 하며 순영은 윤희와 헤어지게 됩니다. 순영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로 몹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얼마 후 낳은 딸은 그녀의 병 때문에 눈이 먼 채 태어나게 됩니다. 순영은 딸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3년 후 순영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려 봉구를 찾아오지만 봉구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망한 순영은 금강산 구룡폭포에 투신을 해서 생을 마감하는데 얼마 후 봉구는 유서를 대신한 순영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를 읽은 봉구는 그녀를 찾아가지만 이미 순영은 세상을 떠난 후였고 봉구는 순영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기목을 세웁니다. 응, 가네. 세상을 버린 내가 아닌가. 어디를 가든지 자네와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네. 하고는 저편 속림 속으로 쓰러져 버리고 만다. 이튿날 신계사 동구밭길 왼쪽에는 새 무덤 둘이 가지런히 생기고 그중 한 무덤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순영의 무덤이라고 목패가 섰고 그 목패 뒤 옆에는 무정한 봉구는 울고 세우노라 하고 좀 적은 글자로 쓰였다. 재생. 재생은 연재 지면의 재생 장백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춘원, 이광수의 소설로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어 게재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작가의 신병으로 중단되었던 소설을 7월 1일부터 계속 연재한다는 광고가 나왔고 이듬해인 1926년 회동서관에서 상하편으로 된 단행본이 출간되었습니다. 순영과 봉구의 재회 장면에서 시작해 순영의 시체를 봉구가 매장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 소설의 시간은 대략 4년 정도이지만 소설 속에 나타난 전체 시간은 약 7년에 달합니다. 3.1운동에 가담할 만큼 의지가 굳은 신여성 주인공이 점차 세속적인 욕망에 젖어 자신의 삶을 파국으로 내모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에 끊임없이 타협하는 순영과 종교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깨닫게 되는 봉구의 대비를 통해 재생과 용서, 구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생은 3.1운동 이후 비대칭적인 사고에 깊이 침륜된 세상의 모습을 치밀하게 보여주는데 3.1운동이 실패한 자리에는 분과 애욕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재생에서 도는 조선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만큼 그 힘이 강력하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김순영으로 사랑도 이기적 애욕에 바탕한 것입니다. 봉구도 두 번째 감옥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순영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순영을 물건처럼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봉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머물 때 대칭성의 세계로 진입해 민족을 넘어 인류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실천지 만물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봉구가 감옥을 나와 농촌인 금곡에서 농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은 사고를 실천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영에게 비참한 삶과 죽음을 선사해 그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광수. 춘원 이광수는 1892년 평안북도 정주의 소작농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10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이후 동학에 들어가 서기가 되었고 이듬해 일진회의 추천으로 일본에 가서 1907년 메이지학원 중학부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는 도산 안창호의 일본 동경 연설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고 기독교를 접하여 청교도적인 생활을 지향합니다. 1919년 도쿄 유학생의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후 상하이로 망명, 임시정부에 참가해 임시정부의 주관지였던 독립신문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37년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안창호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1938년 11월 수양동호회 사건의 예심을 받던 중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1938년 12월 전향자 중심의 좌담회 시국유지 원탁회의에 참석했고 조선문인협회 회장에 선출되며 협회 주최 전선병사 위문대 위문문 보내기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임전대책협의회의 발기인 조선임전보국단 전시생활부장, 조선문인보국회 이사, 조선문인보국회 평의원 등으로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해방 후 광동중학교에서 영어와 작문을 가르쳤고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의 의뢰로 도산 안창호를 출간했으며 1949년에는 일제강점기 자신의 행적을 밝힌 나의 고백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병보석되었고 8월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납북되었다가 10월 25일 사망했는데 이광수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대 한숨은 꽃잎의 한숨. 그대 목소리는 백조의 노래. 그대 눈빛은 해님의 빛남. 그대 살결은 장미의 그것. 사랑을 버린 내 마음에 그대는 생명과 희망을 주었고 사막에 자라는 한 송이 꽃과 같이
내 생명의 광야에 살고 있는 그대. 베케르, 카스타에게